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오늘의 도서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유명하시지만 이제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훌륭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말 대한민국의 지식의 또 보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또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과 현재 인류를 뜻하는 호모사피엔스를 합친 용어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저서 포노사피엔스를 집필하게 된 계기나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2005년부터 사람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 컴퓨터라는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 습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좀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침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하고 진화론에 기반한 인류의 변화 과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배웠죠. 인류가 이렇게 변화하는 습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미래의 제품을 디자인하려면 인류를 먼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2008년, 9년 이러면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류가 도대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제품을 어떤 서비스를 원하게 될까 이런 이제 생각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5년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에 소개하는 걸 보고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다. 사실은 이게 라틴어라 사람들이 이 단어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선정적인 단어하고 헷갈려 한다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데요. 포노의 뜻은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라틴어고요.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슬기롭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를 뜻하죠.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인공장기처럼 쓰는 인류,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책과 강연 등을 통해서 앞으로 포노족은 진화만 남아있을 뿐 절대로 역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포노사피엔스를 넘어선 비욘드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진화에는 역변이 없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문명,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문명은 다가올 세대들은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도구라고 보지 않고요. 왜 장기라 그러냐? 도구는 손에 쥐고 쓰기만 하지만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쓰지만 장기라고 부른 이유는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죠. 혹시 궁금한 일이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바로 검색하죠. 그러니까 뇌 활동의 일부가 검색이 되었다는 것도 이게 일으킨 변화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친구랑 얘기를 하든 또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든 SNS를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에 관계에 SNS가 이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가 되어 인간의 뇌를 변화시켰고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켰는데 결국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인류가 가장 번성한 두 가지 이유, 뇌의 활동과 그리고 관계, 협력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그 가정하에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후는 뭐냐? 저는 그 답이 바로 휴머니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 시대는 상품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광고에 상품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공감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즉 사람의 마음을 사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진짜로 필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BTS가 거의 또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전 세계 공감대를 이끄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 문명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수가 방송에 출연해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그렇게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면 그게 아니라 2,500만의 어마어마한 팬덤이 자발적 마케터가 돼서 세계 최고의 가수를 만든 거죠. 그럼 그 힘은 뭘까요? BTS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힘, 털털하고 소소한 모습 전부 다를 같이 공개하고 팬들과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한 거죠. 예, 그게 바로 이혜령 선생님이 얘기하는 공감, 제가 얘기하는 팬덤이죠. 결국 앞으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 할 만큼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시켜서 주입시키고 저게 세계 최고야 그러니 난 사야 해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저건 내가 꼭 사고 싶어 하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결국 어린 시절의 교육부터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고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려면 어떤 태도를 익혀야 된다. 이게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시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시대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 한다면 휴머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단계, 5단계, 10단계로 나누어가지고 포노족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단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10단계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계속 그 꿈을 꾸고 있지만 제 단계는 한 8단계. 일단 제가 1단계로 꼽은 건 스마트폰을 사면 1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기는 두렵고 그냥 카톡 정도나 하고 또 검색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1단계가 됩니다. 중간 5단계는 뭐냐 하면 은행 업무를 그걸로 본의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네. 돈을 스마트폰에 관리하는 걸 맡긴다. 그럼 그 단계부터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9단계, 10단계는 뭐냐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면 너무 좋은데. 그럼 그걸 뭔가 모델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겠죠. 이게 지금 뼛속까지 폰이 녹아있는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요. 아침에 알람 어떻게 해서 깨세요? 스마트폰. 그렇죠. 자기 전에 뭐 보고 자요? 유튜브 보고. 즉 눈을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얘는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디지털 커넥터 그리고 나의 신체의 중요한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이 사람들한테는 친구와 만나서 뭘 하거나 뭐 어디로 가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바꾸죠. 가만히 있어봐. 아니 호텔은 꼭 이렇게 비싸게 진짜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나? 그러지 말고 집 있는 사람들끼리 좀 나눠 쓰면 안 될까? 네, 에어비앤비 2008년 창업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기업들이 급증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소위 10단계로 불리우는 새로운 포노족의 비즈니스 기획자들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레벨 10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뼛속까지 녹아있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많아요. 그래도 옛날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또 그런 거에도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뼛속까지 레벨 10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퍼뜨리는 일을 해보자. 그러고 있는 레벨 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데요. 저희 도서관도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빼야 될 건 없고 놓고 싶은 것들만 많아서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또 그 고객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느냐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보면요, 서비스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뭐 이렇게 다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럼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집어넣어야 될까?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할 때 주인이 오로지 고객이 되면 간단해집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두 개 있죠. K뱅크와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뒤늦게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500만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벌써 24개월 지났는데 1100만 고객을 돌파했죠. 은행장님들이 이제 조사를 시킨 거예요. 쟤들은 왜 잘 되는 거야?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왜? 500만이 뭐라고 답변했냐? 답변이 이렇게 했어요. 귀여워서 가입했다고. 와, 그러니 그걸 은행장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죠? 차트를 보면서 숫자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니까. 첫 번째 실현한 게 뭐냐면요. 터치수를 무조건 줄여라. 그렇죠? 얼마 안 되는 터치. 그래서 공인인증서 없앤 거예요. 사람들이 캐릭터가 귀여워서 한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공인인증서에 암호를 넣어주세요라고 캐릭터가 나와서 막 이렇게 애교를 떨면 귀여운 게 아니라 짜증나겠죠. 그죠? 결국 업의 본질이, 관점이 고객이 진짜 기분 좋게 해주면 그때 캐릭터가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이미지가 귀여워 보이고, 그래서 나도 카카오를 쓴다는 게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관점은 뭐였냐? 20, 30대가 진짜 좋아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그래서 고객입니다. 철저하게 고객으로. 고객이 진짜 원하는 서비스만 담고요. 나머지는 길을 쓰고 찾아 들어와야 볼 수 있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진짜 모바일 서비스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서비스를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20, 30대가 보고 싶은 게 뭘까? 그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는 뭘까? 여기에만 집중하신다면 일은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봅니다. 혹시 해외 유학 중에서 혹은 국내에서 인상 깊었던 도서관이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유학 갔다 온 워털루 대학의 데이비스 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의 특징은 이미 제가 유학 갔던 1990년대부터 거의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와, 벌써 이런 시대로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줬던 게 제일 인상이 깊고요. 최근에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에 삼성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제일 재미있는 공간이요. 학생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디스커션하고 심지어는 유튜브 방송도 찍을 수 있도록 룸을 만들어 놓고요. 다 빌려줘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참 대학이 천지개벽을 했다고 느낀 게 커플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 젊은 연인들끼리 영화를 하나 빌려보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고, 이 새로운 문명이 등장할 때마다 도서관이 그걸 포용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아무래도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추억은 어린 시절의 정독 도서관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가서 한 번씩은 공부를 했던 공간. 저는 도서관은 아마 인류의 미래가 아무리 디지털로 바뀌어도 여전히 그 말, 그 어감 그 자체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을 또 우리가 그 팬덤을 만드는 길을 국립중앙도서관이 계속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발맞춰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나아가 미래사회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할 것을 나눠본다면요. 변하지 않아야 할 것. 사실은 그 도서는 인류의 문명의 흔적이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산들을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발굴하고 우리가 과거에 남겼던 흔적을 계속 새로운 것으로 창출해내는 역할을
앞으로도 도서관은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으로 필요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도서관이 그냥 공간이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정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스토리를 스스로 쓰기도 하고 또 퍼뜨리기도 하고 또 발굴해내서 그걸 사람들한테 심어주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서관이 가야 될 미래, 사서분들이 만들어야 될 미래는요, 그 풍성한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에 더 열광할 수 있도록 그 많은 풍부한 스토리들을 더 끌어내는 힘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가 심지어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도서라는 건 앞으로도 이게 포노사피엔스 디지털 문명에 가든지 계속해서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자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매력을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잘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들을 열심히 책을 읽게 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어서 애들한테 어떤 스토리를 만들 거냐, 어떤 책을 한번 써볼 거냐, 영상을 기반으로 한 책은 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시대를 계속 앞서가면서 바꿔주는 것, 이게 우리 중앙도서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역할 기대하고요,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